순대 냄새나는 집안 딸내미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 들어? 격 떨어지니까 이 돈 받고 여기서 당장 꺼져. 딸내미 상견례에서 몰상식한 여자 최은숙은 저희 딸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딸 민정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순대를 팔아서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까지 부끄럽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상견례에서 순대장수라는 저의 직업이 못마땅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파혼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운영하는 3,000평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가 누구의 땅인지를요. 저는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올해 65살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순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순대 파는 장사꾼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순대 트럭을 끌고 나와 아파트 정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고 돌아오는 어르신들, 학원 끝나고 뛰어오는 아이들이 제 단골 손님들이에요. 야식으로 순대를 사 먹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밤 12시까지는 순대 트럭에 앉아서 순대를 팔아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지만 그래도 순대는 저에게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펄펄 끓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순대 냄새가 퍼지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게 그게 제 하루에서 제일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순대를 썰어 내밀면 단골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받아가세요. 그 웃음 하나가 저를 내일도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 장사가 초라하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이 순대를 팔아서 제 딸 민정이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땀 흘려번 돈이라서 더욱 소중했고 그 돈으로 자식까지 잘 키워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내를 잃은 건 민정이가 3살 때였어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손을 놓아야 했던 그날 밤이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내가 남긴 거라고는 민정이 하나뿐이었어요. 3살짜리 아이를 들쳐 업고 저는 조그만 순대 트럭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잠든 사이에 순대를 썰었고 민정이가 깨면 트럭 옆에 앉혀놓고 장사를 했어요. 그 아이가 트럭 조수석에 앉아서 혼자 숙제를 하고 트럭 안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아빠 뭐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빠는 순대 장사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짧은 대답 뒤에 얼마나 많은 걸 꾹꾹 눌렀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저려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빠 순대 트럭 냄새가 배인 옷이 부끄러웠을 텐데 민정이는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나이에 아빠 앞에서 그 마음을 꾹꾹 누를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평생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딸 민정이는 중학교 때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 오면 책가방을 던져놓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아이였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꺼내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을 들고 나와 아빠 드세요 라며 내밀던 그 표정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래서 민정이는 호텔 조리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교에서도 제빵 기술을 배우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게 대견해 보였습니다. 남들처럼 해외 유학을 보내지도 못했고 부잣집 자식들처럼 차를 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순대 장사에서 대학까지 가르친 보람이 있었어요. 민정이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빵 기술 대회에서 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동네 작은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3년을 버티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어요. 빵 만드는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남은 빵들을 모두 판매하고 매장 청소까지 하려면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매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쉬는 날이면 혼자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순대 장사를 하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 새벽 3시쯤 일어나야 하는 민정이가 깰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동네 빵집에서 경험을 쌓았던 민정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밀라노 파리라고 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좋은 3,0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3층 규모라서 엄청나게 컸고 주차도 동시에 200대 이상 할 수 있는 엄청난 명소였어요. 남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정이가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거기는 직원이 10명이 넘고 경쟁도 치열한 곳이라서 채용이 되더라도 힘들게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스타 셰프가 되기 위한 관문처럼 여겨져서 빵집을 꿈꾸는 파티새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곳이었어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핵심 원료를 독점으로 공급받아서 빵이 엄청나게 맛있어서 손님들이 항상 미어 터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직원 채용 공고가 나자마자 지원자가 수백 명이 몰렸다고 했어요. 민정이는 실기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당일 아침 민정이가 순대 트럭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아빠, 나 합격할 것 같아.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던지요. 저는 순대 한 봉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혹시 떨어지면 실망하지 않을까 했던 제 걱정과는 달리 결과는 좋았습니다. 민정이는 결국 최종 시험에 붙었어요. 최종 합격자 3명 안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트럭 안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드디어 민정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구나.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했죠. 밀라노 파리라는 대형 빵집에서 민정이는 실력을 인정받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손이 야무지고 레시피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민정이가 개발한 시그니처 케이크가 예약되기가 2달씩 밀릴 정도였어요. 그 빵집 대표 최은숙이 민정이를 눈여겨본 건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정이는 밀라노 파리라는 대형 빵집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친구가 바로 밀라노 파리라고 하는 대형 빵집의 사장 최은숙의 아들이었던 김민수였어요. 밀라노 파리 총괄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는 32살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우리 민정이를 보고 매니저였던 민수가 먼저 다가왔고 처음에는 민정이가 자기가 일하는 빵집 사장의 아들이라 조금 경계했었지만 민수가 여러 번 대시를 하는 바람에 결국 민정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민정이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 눈빛 하나에 저는 뭐라고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놈 눈빛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라서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민정이와 민수는 3년간 연애를 했고 드디어 기다리던 상견례의 날이 됐어요.
민정이가 전날 밤 제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은 제일 깨끗한 옷으로 입고 와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귓속에 오래 남았는지 모릅니다. 딸이 아빠한테 그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가장 깨끗하게 다린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민정이가 웃으며 넥타이를 골라줬어요. 아빠, 진짜 멋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늘했던 것이 조금 녹아내렸어요. 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순대 트럭을 몰고 상견례 장소로 갔어요. 호텔이나 외부에서 할 줄 알았는데 밀라노 파리라는 빵집은 주차 도입 100대나 가능하고 전망이 좋은 VIP 전용 룸이 별도로 있어서 상견례나 기타 행사들도 가끔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돈댁 최은숙의 밀라노 파리라고 하는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빵집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제 낡은 순대 트럭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승용차들이 주로 많이 오고 트럭들은 빵 만드는 재료 공급하는 물류 트럭들이나 드나들었기 때문이지요. 주차장 양쪽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주차를 하고 VIP룸 위치를 확인하고 그쪽을 향해서 걷고 있었어요. 최은숙이라는 여자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63이라고 했는데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채 소파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을 50여 명이나 넘게 부리고 매출도 상당했으니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고 저희 딸 민정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는 제가 장사를 하신다고만 얘기했지 트럭에서 순대 판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이제 거의 VIP룸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룸으로 들어오기 바로 전에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제가 순대 트럭을 주차를 하는 모습을 최은숙이 확인한 것이었어요. VIP룸은 2층에 있었는데 승용차들 사이로 순대 트럭이 들어왔고 그것을 바라보던 최은숙이 민정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순대 트럭 몰고 온 사람이니?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아빠는 순대 장사하세요. 그 말을 하자마자 최은숙은 얼굴을 빨개지더니 갑자기 이성을 잃은 여자처럼 민정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네 아빠가 순대나 파는 장사꾼이었어? 순대 냄새나는 집안 딸내미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들어? 제정신이니? 격떨어지니까 이 돈 받고 여기서 당장 꺼져.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VIP룸을 여는 순간 제 딸은 뺨을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파원 통보를 받은 순간의 아수라장 느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저는 민정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최은숙이 코끝으로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정이 아버지, 순대 파신다고 들었는데 순대 장사를 하신다고요? 그때 민정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저는 순대 트럭을 몰고 순대 장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최은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순대라고요? 최은숙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더 잘하시겠네요? 어디 감히 순대나 파는 집안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수준이 맞아야 결혼도 하는 거잖아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순대 판다고 딸 결혼도 못 시키나요? 수준이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수준이 필요한가요? 그 순간 얼척이 없어서 당장 뒤집어 엎고 나오고 싶었지만 민정이를 보고 참았습니다. 룸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이 남자친구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민정이는 입술이 달싹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대를 팔아서 민정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순대를 판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최은숙이 실실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루만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영역을 확인하듯이요. 우리 집이 남양주에서 어떤 집인지 아세요? 밀라노 파리가 한 달 매출이 얼만 줄 아세요? 최은숙이 민정이 앞에 멈춰서며 말했어요. 감히 순대 장수 딸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민정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고 최은숙 사장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최은숙 사장님, 지금 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거 사과하세요. 당장이요. 민정이가 뺨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빠는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민정이가 흐느끼며 얘기하자 최은숙이 민정이를 내려다보며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했는지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 오늘부로 이 빵집에서 해고야. 그리고 이건 네 퇴직금이야. 흰색 봉투를 민정이 얼굴에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5만 원짜리 지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건 50만 원이었어요. 민정이는 제가 순대 파는 아빠라고 최은숙에게 파혼을 당하고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3년 동안 일한 대가로 50만 원만 받고 밀라노 파리라는 빵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울컥해서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딸 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냉정하게 꾹 참았습니다. 그때 최은숙이 아들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그만 나가자. 거지 같은 집안이랑은 결혼은 절대 안 돼. 민수는 민정이 눈치를 한번 슬쩍 보더니 엄마를 따라 일어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쥐었어요. 저런 나쁜 놈한테 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다니 그 순간 저를 원망해서요. 민정아, 그만 나가자. 민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정이의 그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딸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저런 인간들에게 있는 거야. 민정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뺨이 붉게 부어 있었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릴 적 제 손가락을 잡고 걷던 그 손이었습니다. VIP룸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난장판이 된 VIP룸을 보던 직원들이 문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정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순대 트럭에 올라 민정이에게 얘기했어요. 민정아, 아빠가 미안하다. 미리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는데 늦게 해서 미안해. 나중에 모든 걸 얘기해 줄게. 아빠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구나.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울어야 할 순간에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게 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에게 많은 걸 숨겼어요. 돈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이름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가난하거나 직업이 별 볼 일 없으면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나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 빵집이 밀라노 파리만 있는 건 아니야. 난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다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집안이 잘 되는 꼴은 나는 못 봐. 두고 봐. 오늘 당한 일 100배 1000배로 되갚아 줄게. 민정이는 무슨 소리인지 아직 몰랐지만 제 눈빛을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민수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오빠가 엄마를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VIP룸에서 취한 행동을 봤거든요. 엄마가 딸의 뺨을 후려치는 순간 눈을 내리깔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말리려다 엄마 눈치를 보고 결국 입을 닫아버린 그 남자였어요. 그게 그 남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이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해봐. 짧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정이는 그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저는 트럭을 몰면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민정이 방문 앞에 순대 한 봉지를 놓아뒀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그 봉지가 그대로였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때처럼 선명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정이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떨리는 소리가 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민수 오빠 상견례 날 일이 너무 상처가 됐어.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뭐라고?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정이 방문이 열렸어요. 민정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소파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수 오빠가 그러는데. 말을 멈췄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순대 장수인 거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고 했어. 민정이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그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요.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는 여자의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의 상처가 컸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방에서 나와 주방에 섰어요. 앞치마를 꺼내 두르더니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다시 빵집에서 일하려고 해. 어디서 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아빠, 일단 채용 공고 있으면 어디가 됐던 우선 면접 보러 다녀볼게요. 팔당 쪽에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작은 빵집이 있는데 거기도 가볼 거야. 이력서 먼저 보내고 오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됐다. 민정이가 다시 반죽을 치댔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내를 닮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다닌다는 소식만 들릴 뿐 연락이 왔다는 말이 없었어요.
민정이가 저녁에 돌아오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루는 남양주 쪽 제과점이었어요. 민정이가 이력서를 들고 들어갔는데 사장이 자리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 안 뽑아요. 그런데 입구에 채용 공고가 여전히 붙어 있었어요. 민정이가 그 공고를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다음에 찾아간 남양주 화도읍 쪽 빵집에서는 면접까지 봤는데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민정이가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민정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떨어지니까 이유를 모르겠어. 저는 우리 딸이 이쁘고 경력도 좋은데 왜 떨어졌는지 의아해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빵집에서 면접을 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저녁에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상해. 이력서를 본 빵집들이 다들 연락을 안 해줘. 이력서가 문제인가? 손끝이 저려왔어요. 이게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고의로 막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트럭을 세우는 아파트 단지 앞에 오래된 단골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순대를 받아들면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상준 씨, 따님 밀라노 파리에서 나왔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대표가 동네 빵집 사장들한테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따님이 빵 만드는 레시피를 빼돌렸다고. 조심하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최은숙이 밀라노 파리 직원들한테 민정이 동향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민정이가 어느 빵집에 이력서를 두고 왔다는 것, 면접을 보러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가게에 전화를 넣었던 거예요. 그 순간 손에 쥔 순대 집게가 흔들렸습니다. 빵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제 딸한테 그런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최은숙이었습니다. 딸이 발 붙일 곳까지 없애려 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남의 자식 앞길을 그렇게 막으면서 잠이 오는 사람이요. 저는 그날 장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트럭을 세워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 속 그 여자한테 받은 퇴직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어요. 상견례 날 최은숙이 민정이 얼굴에 던진 그 봉투였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매일 트럭에 오를 때마다 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봉투 안의 지폐들을 들여다봤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딸의 자존심을 50만 원으로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딸이 일어서려는 발목까지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돈은 반드시 돌려줄 것이었습니다. 이자를 단단히 붙여서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아빠, 몽마르트 언덕에서 연락 왔어. 거기 사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직접 보시고는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팔당 쪽 토박이 사장님이라 최은숙의 전화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분이었어요. 아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네. 대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됐다. 민정아, 우리 딸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축하해. 민정이가 한박 웃음을 띄우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트럭 열쇠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 웃음을 잃지 않게 할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나서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순대 칼만 쥐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민정이가 목마르 언덕에 출근하기 시작한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트럭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머니 속 50만 원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구겨진 봉투가 손바닥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 봉투를 쥔 채로 며칠을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최은숙은 딸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딸이 일어서려는 발목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무기는 남양주 일대의 인맥과 돈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제가 가진 무기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평생 꺼내지 않으려 했던 그 무기를요.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순대나 파는 걸로 알고 있는 제가 사실은 남양주 왕숙지구와 북한강 일대의 신도시 개발 택지지구의 5만 평의 땅을 가진 땅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땅들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쓸모없는 땅이었고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면서 수백 배로 가치가 상승했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땅 부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가치로는 7천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굳이 민정이에게 아빠 부자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돈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서 순대를 팔아가며 민정이를 어렵게 키우면서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민정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은숙이 제 인생 앞에 나타나 그 선을 넘고 말았으니까요. 최은숙은 딸의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딸의 앞길까지 막으려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소유한 땅들이 많다고 해서 임차인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챙기지는 않았어요. 그 땅과 저의 숨겨진 재산들을 관리해주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오래전부터 제가 후원해온 아들 같은 놈이었습니다. 제가 순대 트럭을 몰던 시절 정기적으로 고아원에 작은 후원을 했고 돈을 후원하는 것보다는 직접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고아원에 갔을 때 눈에 띄던 녀석이었어요. 태준이는 눈빛이 참 영리했어요.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바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회계사가 됐어요.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지금은 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 대표였습니다. 세상에서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그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돈이 많은 땅 부자가 왜 아직까지 순대를 팔고 다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순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이유는 제가 평생을 바쳐서 민정이를 키우게 해준 저의 효자 같은 존재인 순대 장사를 이제는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고 다양한 아파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고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순대 트럭을 몰고 순대 체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태준이가 이 사업도 마케팅까지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는 저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존재이자 아들같이 여기고 있는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더니 연결됐어요. 태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말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장사는 잘 되셨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장사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내일 아침 일찍 봐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태준이가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남양주 법인 사무실로 와라. 제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양주 법인 사무실은 왕숙지구 외곽에 있었어요. 간판도 없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그곳으로 갔어요. 태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제 50살이 된 태준이는 여전히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밀라노 파리라는 베이커리 빵집 알지?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강 쪽 대형 베이커리 카페죠. 회장님 소유의 땅에서 장사하고 있는 곳이죠. 규모가 워낙에 커서 매달 5천만 원씩 저희 법인 계좌로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월세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50만 원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이가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카페 대표 최은숙이 내 딸 뺨을 때렸어. 그리고 딸이 다른 데 취직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태준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태준이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회장님이 땅 주인인 거 모르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몰라. 내가 누군지. 태준이가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회장님,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가진 뿌리부터 흔들어야 해. 가지 하나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해. 태준이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밀라노 파리의 세무 기록이에요. 탈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식자재 유통 경로예요. 거기서 쓰는 핵심 원재료가 유럽에서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셋째는 고용 기록이에요. 불법 고용 정황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걸려?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국내 조사는 2주면 됩니다. 해외 공급사를 알아보려면 유럽 쪽은 제가 직접 가야 해서 준비가 좀 필요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태준아, 2가지만 기억해라. 민정이는 절대로 다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 내 이름이 나오면 절대 안 돼. 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서 있는 낡은 순대 트럭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 트럭으로 3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이 트럭으로 민정이를 키웠어요. 참 고마운 놈이죠. 7천억이라는 땅 부자였지만 돈 1,000만 원 정도 하는 작은 트럭 하나가 저에게는 참 소중한 자동차였어요. 그렇게 태준이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2주가 지났어요. 태준이가 국내 조사 결과를 들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서류 묶음이 두툼했어요. 태준이가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역시 밀라노 파리는 매출이 어마어마해서 탈세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어요. 현금 매출을 빠뜨리는 방식이었는데 수년째 반복된 패턴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반값만 주고 일을 시켜먹은 거예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이걸로 끝내지 마라. 분명 더 있을 거야.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밀라노 파리에서 쓰는 핵심 원재료가 이탈리아 밀라노와 프랑스 파리에서 직수입되는 건데 그 한국 내 독점 수입권을 저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파리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걸 알게 되면 원료 공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독점 공급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분석해 보니 방법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파리는 이미 문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제 딸을 위한 복수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순간 그곳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 증거들 가지고 이탈리아로 출국 준비해라. 태준이가 이탈리아로 떠난 날 밤이었어요. 민정이가 몽마르트 언덕 빵집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사장님이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 손이 야무지다고요. 눈빛이 달랐어요. 민정이가 밀라노 파리에서 일하던 시절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다시 느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새로 취업한 몽마르트 언덕에서는 그 누구도 민정이의 앞길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민정이는 제빵 기술을 인정받아서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하나둘씩 늘어났고 입소문이 나서 빵집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딸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민정아, 아빠가 너한테 상처 준 놈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해외 공급처의 독점 계약 해지를 위해서 태준이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돌아온 건 2주 뒤였습니다. 법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준이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손에 쥐고 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회장님, 마무리됐습니다. 태준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펼쳤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와 프랑스 파리 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밀라노 파리에 공급되던 핵심 원재료 한국 내 독점 수입권 지분을 저희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전량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밀라노 파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독점 계약은 해지 수순을 밟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법인인지 추적해도 회장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밀라노 파리는 그 원재료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잘 팔리는 빵들의 맛을 다시 구현하기는 힘들어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선명했어요. 태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노동청에 밀라노 파리의 탈세 정황과 불법 고용 내역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두 곳 모두 조사에 착수했어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순대 트럭을 몰고 밀라노 파리 근처를 지나쳤어요. 일부러 그쪽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화려한 건물 앞에 트럭을 잠깐 세웠어요. 유리 통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트럭을 출발시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니 자랄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준이가 보고했어요. 밀라노 파리 핵심 원재료 공급이
이번 달부터 중단됐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독점 계약이 해지되었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최은숙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세청 조사관들이 밀라노 파리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순대 트럭을 몰고 밀라노 파리 앞을 다시 지나쳤어요. 유리 통창 너머로 최은숙이 보였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직원들에게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어요. 손짓이 거칠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원료 공급 계약이 해지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서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렵 밀라노 파리 VIP룸안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최은숙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어요. 원재료가 왜 안 들어와? 공급업체가 왜 마음대로 독점 계약을 파기해? 직원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누군가 저희 불법 고용 문제와 식자재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계약 위반으로 독점 계약 해지가 되었고 공급처가 한국 내에 다른 법인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법인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최은숙이 그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확인이 안 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장 알아내. 직원이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들어서며 말했어요. 대표님, 국세청에서 조사관들이 나왔습니다. 장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최은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최은숙이 핸드백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당장. 최은숙이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남양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이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 앞에서는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어요. 최은숙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태준이가 이미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태준이가 다시 보고했어요. 회장님, 언론 쪽으로 제보도 들어갔습니다. 밀라노 파리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영상 증거를 확보해서 방송국에 넘겼어요. 일주일 안에 보도가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됐어? 태준이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태준이는 밀라노 파리의 총괄 매니저이자 최은숙의 아들, 그리고 내 딸 민정이의 전 남자친구 민수도 뭔가 수상하다며 조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주식 투자 실패로 5억을 날렸고 거기서 만회하려고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15억을 잃었습니다. 빚이 총 20억이에요. 김민수 씨는 그 엄청난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엄마 최은숙 몰래 인감도장을 빌려서 밀라노 파리 사업장 말고 최은숙이 가진 30억짜리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상화폐에 올인했는데 해당 코인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완전히 개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최은숙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태준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아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충격이 크겠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몽마르트 언덕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사장님이 시그니처 메뉴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 벌써 몇 주째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시고 믿어주시는 거래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밥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어떤 빵을 만들 거야? 민정이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북한강 근처니까 거기서 나는 재료를 쓰고 싶어요. 뭔가 이 동네 사람들 입맛에 맞는 걸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가 수첩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앞을 막으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손에 쥔 숟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서 저놈한테 내 딸을 시집 보냈으면 큰일 났겠구나. 아차 싶더라고요. 어쩌면 제 딸이 그 집안과 엮이지 않도록 하늘이 도와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최은숙이 밀라노 파리 근처 상인들한테 토지 주인에 대해 물어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월세를 내고 있는 땅 주인이 법인이라서 누구인지 궁금했나 봐요. 태준이가 보고했어요. 최은숙이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 공급도 끊기고 세무조사까지 들어오니까 땅 주인한테 매달려 보려는 거예요. 고가의 선물을 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최은숙이 토지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 토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 여자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순대를 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민정이가 퇴직금으로 받은 50만 원 봉투를 만졌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철저하게 무너질 때 사용할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뒤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녁 뉴스였어요. 남양주 유명 베이커리 카페 밀라노 파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주방 영상이 그대로 나왔어요. 최은숙이 직접 지시하는 목소리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민정이가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다가 말했어요. 아빠, 저기 밀라노 파리잖아. 그러네. 민정이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저런 걸 손님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내가 일할 때는 식자재는 확인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아빠 나도 큰일 날 뻔했었네. 해고당하긴 했어도 지금 여기 몽마르트 언덕으로 오길 잘한 것 같아. 민정이가 웃으며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밀라노 파리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항의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빵을 먹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항의하고 피켓을 들고 영업 정지하라고 손해배상하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은숙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몽마르트 언덕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민정이가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북한 강변에서 나는 밤과 도라지를 넣은 영양 크림빵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단골들이 찾다가 주말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몽마르트 언덕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1시간씩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사장님이 민정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민정 씨, 이 빵 인기가 엄청난데? 이거 대량으로 생산해서 전국으로 팔아야겠어요.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아직 레시피 완성이 안 됐어요. 좀 더 맛있게 완성되도록 더 다듬어 볼게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민정 씨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민정이가 매니저로 올라선 건 그 뒤였어요. 밀라노 파리라는 빵집에서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빵집이라고 하기엔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빵집이 규모도 작고 장사도 잘 안 돼서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우리 민정이가 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민정이가 투입되면서부터는 몽마르트 언덕은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빵집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라는 동종업계에 있던 최은숙은 이 사실을 알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순대 장사하는 아빠라고 무시하고 파혼을 시킨 예비 며느리였던 민정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트럭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트럭 안에서요. 몽마르트 언덕의 지역 방송 촬영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해진 장소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민정이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치댔습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시연할 빵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저는 트럭 시동을 걸면서 민정이한테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민정이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말했어요. 아빠, 나 떨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은 안 떨잖아. 민정이가 웃었어요. 방송이 나간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저녁 지역 방송이었어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에서 줄 서서 먹는 빵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이가 화면에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빵을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순대 트럭 안에서 그 방송을 봤어요. 화면 속 민정이가 말했어요. 이 크루아상은 북한 강변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빵이에요. 북한강에서 자란 마늘로 만든 마늘빵도 인기가 있었고, 크림을 넣은 모카번, 그리고 앙버터가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꿈을 이루었구나 싶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스스로 올라간 거였어요. 제빵 기술을 배운 지 10년쯤 만에 최고의 빵집 파티셰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감격했습니다. 순대 팔아 키운 딸이 드디어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몽마르트 언덕 앞에 고객 대기줄이 2배로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3시간씩 기다리다가 빵을 사가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포털 사이트에 몽마르트 언덕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민정이 빵이 맛있다는 글들이었어요. 민정이가 저녁에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서울 강서구 쪽에서도 손님이 왔어. 거리가 멀어도 몽마르트 언덕 빵집이 소문이 나서 이제 완전한 맛집이 된 것 같아. 지방에서도 손님들이 빵을 사가려고 찾아왔어요. 2시간 운전해서 왔대요. 저는 국물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땠어?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맛있다고 하셨어요. 또 오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가 수저를 들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어요. 민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은숙한테 뺨 맞고 빗속에서 울던 날이 생각나는데 그날이 엄청 오래전 일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밀라노 파리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태준이가 유럽에서 인수해온 핵심 원재료 공급이 끊기면서 최은숙이 국산 저가 재료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맛도 없어진 데다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까지 악재가 겹쳐서 일어난 거죠. 한때 주말 웨이팅이 2시간씩 걸리던 카페였는데 이제는 홀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예약 취소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왔습니다. 최은숙이 주방 직원들을 불러 모아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정신 차리고 맛있게 만들라고 소리쳤지만 직원들 표정이 달랐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온 뒤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뒤 주방 직원 2명이 사직서를 냈어요. 최은숙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 뒤로 며칠 사이에 직원 3명이 더 나갔습니다. 홀 직원까지 나가면서 매출은 반에 반토막이 났고 알바가 모자라서 최은숙이 직접 카운터에 서야 했어요. 남양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 카운터에서 직접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러 오는 구경꾼들이 생겼어요. 최은숙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히 멘탈이 나가고 있던 최은숙에게 강력한 한 방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밀라노 파리에 들이닥쳤습니다. 매출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며 주방까지 들어섰습니다. 최은숙이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어요. 시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오랜거래처 사장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이미 차단해 놓은 거였습니다. 최은숙이 오랜 거래처에 직접 찾아갔어요. 거래처 사장이 직원을 시켜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자리 비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최은숙이 빈손으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직원도 없고 전화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최은숙을 모르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빈 카페에 혼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소식이 왔어요. 태준이가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최은숙 아들 김민수가 잠적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자 해외로 도피한 것 같습니다. 최은숙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최은숙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태준이한테 들었어요. 최은숙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씨 명의 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상환이 연체되고 있어서요. 최은숙이 무슨 소리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은행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은숙이 자신이 대출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김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더 걸었어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겁을 먹고 이미 도피한 것이었어요. 최은숙이 민수 방으로 달려갔어요.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절반쯤 비어 있었어요. 여권도 없었습니다. 최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현금을 모두 챙겨 도망간 거였습니다. 빚을 남겨두고 엄마를 남겨두고 해외로 도피한 거였어요. 밖에서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원재료 공급도 끊겼고 방송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들까지 재산을 훔쳐서 사라진 거였어요.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면 남는 것은 빵집 지분밖에 없는데 재계약이 안 되면 한 푼도 안 남고 개털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최은숙이 쥐고 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최은숙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최은숙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건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과 최저임금 미지급이 확정됐어요. 과태료와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에서도 탈세 추징금 고지서가 왔어요. 최은숙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대표님,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은숙이 전화를 끊고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오랜 거래처 사장들이었어요.
남양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은숙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카페로 돌아왔어요. 50여 명이 넘던 직원들도 절반 이상 떠나가고 겨우겨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재료 살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최은숙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직원도 없고 전화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남양주에서 성공한 빵집 사장으로 최은숙을 모르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빈 카페에 혼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국세청 추징금과 노동청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어요. 최은숙 명의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카드도 막혔어요. 최은숙이 남은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핸드백부터 내놨어요. 수십 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중고 명품 가게 사장이 가방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요즘 이 브랜드 잘 안 나가요. 500만 원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최은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거 5천만 원짜린데 500밖에 안 준다고요? 얼척이 없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500에라도 팔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하나를 팔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가방은 밀라노 파리를 처음 열던 해에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었거든요. 그러고도 모자라 카페 안의 집기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철거업자들이 들어와 샹들리에를 내렸어요. 최은숙이 그 장면을 카페 구석에서 바라봤습니다.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내려오는 순간 최은숙이 눈을 감았어요. 그 샹들리에는 밀라노 파리를 열면서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빠져나가고 의자가 하나씩 사라졌어요. 한때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베이커리 카페였던 곳이 텅 빈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대표님, 저희도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월급을 안 주시면 이제 출근할 수는 없습니다. 최은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문을 닫고 나가자 카페 안에 최은숙 혼자 남았어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 혼자 멘붕이 온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관련 공청회 공문이 밀라노 파리 앞으로 날아왔어요. 토지 소유주 박상준 회장 주재로 열리는 공청회였습니다. 임차인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최은숙이 그 공문을 펼쳐들고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박상준. 처음 듣는 이름 같았어요. 최은숙이 주변 사람들한테 수소문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나오는 게 없었어요. 태준이가 철저하게 막아놓은 거였습니다. 최은숙이 공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박상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상견례 날 민정이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워낙 관심도 없었고 그날 흥분 상태였으니 이름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순대 트럭을 몰고 나타났던 그 남자였어요. 성이 박 씨였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겠지. 최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순대 장수였던 민정이 아버지가 5만 평 땅 주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막막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최은숙을 민정이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몽마르트 언덕 빵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민정이가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은숙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예전의 최은숙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화장도 옅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안에는 손님이 가득 차 있었어요. 최은숙이 손님들로 꽉 찬 몽마르트 언덕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빵집은 망해가는데 민정이가 매니로 있는 이곳은 지금 대박이 나서 손님들로 꽉 차 있었으니까요. 은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카운터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야, 박민정. 목소리가 낮았어요. 민정이가 최은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혹시 박상준이라는 사람 알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정이가 잠깐 최은숙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모르는데요? 최은숙의 눈빛이 좁아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남양주 땅 주인이잖아. 혹시 내 아버지 아니야? 민정이가 트레이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순대 파시는 분이에요. 최은숙이 민정이를 훑어봤어요. 민정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영업방해하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최은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려다 카페 안 손님들이 일제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은숙이 뒷걸음질 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숙이 밖으로 나섰어요. 몽마르트 언덕 빵집은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1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줄 안에서 한 여자가 최은숙을 바라보더니 옆 사람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 사람 밀라노 파리 사장 아니에요? 뉴스에서 봤는데.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유통기한 지난 거 쓰다가 걸린 그 사람이잖아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줄 서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최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손님이 말했어요. 망해가는 빵집 사장이 여기는 왜 왔대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 빵집 사장이 저기서 일했다가 쫓겨난 사람이라던데. 최은숙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가방 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들어 최은숙을 향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은숙이 고개를 숙이며 걸음을 옮겼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뛰다시피 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최은숙의 등 뒤를 쫓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밀라노 파리의 대표 최은숙이 남양주에서 내로라 하던 그 여자가 자기가 무시하던 민정이가 매니저로 일하는 빵집 앞에서 손님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민정이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한 여자 쳐다보듯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하나도 안 떨렸어. 그 사람 보고도 안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이긴 거야. 민정이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아줌마 완전 망한 거 아니야?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태준이가 법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밀라노 파리 강제 철거 날짜가 2주 뒤로 잡혔습니다. 최은숙이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탈세 및 불법 고용 혐의 고발장을 철거 당일자로 접수해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씨한테도 연락해뒀어요. 철거 당일 현장에 나와달라고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옷장 안쪽에 걸어뒀던 정장을 꺼냈어요. 20년 만에 꺼내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처음 사줬던 감색 정장이었어요. 어깨 부분이 조금 낡았지만 선이 살아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봤어요. 낯설었습니다. 매일 순대 파는 아저씨 느낌으로 앞치마를 두르던 사람이 지금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민정이가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빠, 그 옷이 뭐야? 저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꺼냈다. 민정이가 들어오더니 정장 어깨를 손으로 툭툭 털어줬습니다. 아빠 멋있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방에서 나가고 나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대 장수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장을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민정이가 2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이야. 드디어 내일이야. 우리 민정이가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 수 있게 아빠가 한번 나서 볼게.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잘한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었어요. 드디어 내일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에 월세까지 밀려있던 최은숙의 마지막 보루인 밀라노 파리는 강제 철거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2주 뒤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숙이 그 통보서를 손에 쥐고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주소로 직접 찾아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달려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상 강제 철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최은숙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이를 악물었어요. 철거만 안 당하면 조금만 버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를 찾아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밀라노 파리가 강제 철거가 되면 최은숙은 정말 끝이었어요. 철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최은숙이 밀라노 파리 앞에 나타났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철거업자들이 중장비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이 주차장 끝에 서 있었어요. 최은숙이 철거 현장 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강제 철거 중단해 주세요. 현장 소장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건 정식 철거 명령서입니다. 저희는 오늘 강제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은숙이 철거 현장 소장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건물주 연락처 알아요? 내가 직접 얘기할게요. 소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늘 현장에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최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온다고요? 최은숙이 주차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섰어요. 최은숙이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건물 주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최은숙이 건물주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고가의 선물 꾸러미를 고쳐주었습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발이 먼저 나왔어요. 감색 정장 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최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경악하는 모습이었어요. 낯이 익었어요.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0.1초 만에 기억이 났어요.
바로 아들 민수와 민정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낡은 순대 트럭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딸의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도 이를 악물고 참던 그 남자였습니다. 거지 집안이라고 소리치는 자신 앞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던 그 남자였어요. 퇴직금이라고 민정이를 해고하고 50만 원 봉투를 들고 딸 손을 잡아 밖으로 나가던 그 남자였습니다. 최은숙의 손에서 선물 꾸러미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그 남자 옆에서 보자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최은숙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철거 현장 소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소장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최은숙의 귀에 그 두 글자가 꽂혔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돌아섰어요. 그 순간 최은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최 대표님. 최은숙의 입이 떡하고 벌어지며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은숙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건물주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이 땅 주인입니다. 최은숙의 눈이 풀렸어요.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이 남자가 이순대 파는 장사꾼이 자신이 10년 동안 매달 수천만 원씩 임대료를 바쳐온 땅의 주인이었어요. 자신이 순대 냄새 난다고 코를 찌푸렸던 그 남자한테 허리를 굽히며 돈을 바쳐온 거였습니다. 자신이 거지 집안이라고 소리쳤던 그 남자의 땅 위에서 10년을 장사해온 거였어요. 최은숙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물 꾸러미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포클레인 굉음이 울렸어요. 밀라노 파리 외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최은숙이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기다렸어요. 최은숙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강제 철거만은 막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몇 달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2배로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상견례 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은숙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뭐든지 할게요. 임대료 2배로 낼게요. 3배도 낼게요. 제발이요. 애원하는 최은숙에게 말했어요. 최은숙 씨,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최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저는 최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무릎이라도 꿇으실 건가요? 최은숙이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무릎은 저한테 꿇는 게 아닙니다. 최은숙이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저한테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무릎은 제 딸한테 꿇으셔야죠. 그 순간이었어요. 주차장 입구로 목마르 뜨언덕 직원의 앞치마를 두른 민정이가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아침 일찍 연락해둔 거였어요. 오늘 현장에 꼭 와야 한다고요. 민정이가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는 민정이 손을 잡았어요. 주머니에서 50만 원 봉투를 꺼내 민정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정이가 그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은숙을 바라봤어요. 최은숙이 민정이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최은숙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천천히 민정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클레인 굉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외벽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그 먼지 속에서 최은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날 내가 너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최은숙의 눈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남양주에서 가장 잘 나가던,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유명했던 밀라노 파리 대표가 지금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철거업자들이 놀라서 장비를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포클레인 굉음만 울렸습니다. 밀라노 파리 간판이 흔들렸어요. 10년 동안 남양주를 호령하던 그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최은숙을 내려다봤어요.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어요.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최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민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은숙 씨, 저는 이미 잘 살고 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손에 쥔 봉투를 최은숙 앞에 내밀었어요. 그날 주신 퇴직금 5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저한테는 필요 없는 돈이에요. 최은숙이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민정이가 봉투를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또각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최은숙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봉투가 시멘트 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은숙은 손이 떨려서 그것을 줍지 않았어요. 너무나 치욕적이라서 줍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들은 집을 담보 잡아서 빚더미만 남겨두고 해외로 도망가고 자신의 매장은 강제 철거 당하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입구로 취재진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밀라노 파리 강제 철거 현장 소식을 듣고 몰려온 거였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카메라가 최은숙을 향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카메라 앞에 있었어요. 최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를 피하려고요. 하지만 기자들은 집요하게 계속 최은숙을 따라갔어요. 한때 너무나 유명했던 빵집의 대표였기 때문에 기사거리로 충분했거든요. 저는 기자들을 보며 악마 같단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진 상황에 이렇게 벌떼처럼 모여들다니. 결국 무너진 최은숙의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남양주에서 최고의 빵집 대표로 유명했던 대표가 자신이 10년 동안 일군 건물이 포크레인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포클레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밀라노 파리 외벽이 무너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먼지 속에 최은숙이 있었어요. 저는 민정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북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아까 하나도 안 떨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민정이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통쾌하지는 않았어. 불쌍하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고,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나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 통쾌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그냥 허탈하거든. 그게 정상이야. 자신이 행동한 걸 그대로 돌려받은 거니까.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아무렇지 않아. 그냥 저 사람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그래,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민정아.
민정이가 북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바라봤어요. 뒤에서 포클레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라노 파리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정이 이제 괜찮아. 북한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나왔습니다. 남양주에서 매출 1위였던 베이커리 빵집 밀라노 파리의 강제 철거 현장에서 대표가 민정이 앞에서 무릎 꿇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탔어요. 탈세에 불법 고용의 유통기한 위반까지 최은숙이 선택한 삶의 결말이었습니다. 집은 아들 김민수가 불법 대출로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민수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최은숙의 지금 상황을 보고했어요. 회장님, 최은숙이 잠잘 곳이 없어서 결국 노숙자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타깝구만.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니. 밀라노 파리가 있던 자리가 완전히 평평해졌어요. 저는 그 빈자리에 혼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태준이가 도면을 들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건 제 평생을 함께 해온 순대 전문점이었어요. 순대국도 팔고 순대도 팔고 각종 순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차장 200대 공간에 3,000여 평 규모로 새롭게 오픈하는 순대천국 1호점이었어요. 저는 도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순대천국 도면을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민정이가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저는 말했어요. 밀라노 파리 자리인데 이곳에 순대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오픈할 거야. 민정이의 손이 도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민정이에게 부탁했어요. 민정아, 네가 순대천국의 총괄 본부장을 맡아줄 수 있겠니? 민정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몽마르트에서 일할게요. 저는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역시 내 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아이였어요. 많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순대천국의 건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순대 트럭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검정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남양주 외곽 골목에서 최은숙을 봤습니다. 차에서 잠시 내려서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허리가 굽은 채로 폐지가 한가득 쌓인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쓰레기 더미 앞에 멈춰서더니 쪼그려 앉아 골판지를 주었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아들도 해외로 도피하고 늦은 나이에 재산도 하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노숙자 쉼터에서 산다고 해도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최은숙은 결국 저렇게 폐지를 줍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잠시 멍하니 생각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드디어 순대천국 1호점 개업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순대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직원들이 많았지만 저도 함께 일을 했어요. 새로 만든 주방이었지만 손놀림은 똑같았어요. 펄펄 끓는 솥에서 순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정이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빠, 나도 도와줄게.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봐. 민정이가 카운터 옆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순대 냄새 정말 좋다. 입에 침이 고여 3,000평 규모의 대형 순대천국 프랜차이즈 본점 오픈식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밀라노 파리 자리에 순대천국이 들어섰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꿈만 같았습니다.
순대천국이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민정이와 나란히 앉아 북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민정이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북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대 냄새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순대는 제 인생에서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순대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던 오만한 이들은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고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최은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